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53번째 기와 54번째 기죠. 점대 규매입니다. 점대 규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오늘 시작되는 점이길서부터는 평천하의 길입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진대간의 길까지는 이제 치국의 도였습니다. 치국의 길이죠. 예.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52번째 궤까지 해서 치국의 길이 끝을 맺었고, 오늘서부터 살펴볼 점의 길서부터는 평천하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평천하의 도를 몇 편에 걸쳐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평천하라는 것은 치국의 길과 어떻게 다르냐? 이 앞서 치국의 길은 군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의 왕으로서 국내를 다스리는 길입니다. 반면 이 평천하의 길은 뭐냐 하면 여기 시대의 중원 대륙에는 이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춘추전국 시대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읍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고 그 읍국에 각각 왕이 있는 것이죠. 주군이 있는 것이죠. 군주가 있죠. 군주가. 그래서 여러 읍국을 다스리는 작은 왕들이 있는 어떤 국제 외교 무대가 되겠죠. 국제 외교 무대에서 군자가 자신의 나라를 대표해서 어떤 국제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평천하의 길을 몇 편에 걸쳐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점대 규매인데요. 점대 규매는 뭐냐면 점은 점차적 할 때 점입니다.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뭐냐면 점진적으로 높여가면서 협상을 주도하는 경우가 점이고, 규매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점과 규매는 둘 다 협상의 길, 협상의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국제 관계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나라들과 협상과 동맹을 맺어야 하는데, 그때 적용되는 협상의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점은 뭐냐 하면 내가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 이 협상이 이루어져도 좋고 아니어도 그만인 그런 여유가 있을 때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어떻게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점의 길입니다. 반대로 이 규매의 길은 반대입니다. 여건이 불리할 때 나는 반드시 이 협상을 성사시켜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서는 이 협상이 이루어져도 좋고 깨져도 그만인 그런 상황이죠. 내가 불리한 것이죠. 그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것인가, 그것이 규매의 길입니다. 서로 어떻게 대대를 이루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둘 다 협상의 길입니다. 그래서 협상의 기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둘 다 협상의 기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협상의 기술이라는 거는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타협을 해야 하는 것인데, 타협의 지점을 어느 정도에다 놓을 것이며 어떻게 놓을 것인가. 그러니까 뭐냐면 협상이라는 거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이루어지는 협상, 계약 이런 거를 보면 언제나 타협을 하게 되죠. 관계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타협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타협이 가능한 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으로 나가면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을 테고, 양보 가능한 이만큼의 범위가 있게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는 협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범위가 있을 때 여기서 타협할 것이냐, 여기서 타협할 것이냐, 여기서 타협할 것이냐, 이거가 바로 협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리겠죠. 이 A, B, C
A, B, C는 뭐 어느 것이나 그 가능한 협상이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A로 할 것이냐, B로 할 것이냐, C로 할 것이냐 이게 협상의 기술이겠죠. A가 가장 유리한 경우 B, 뭐 C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타협의 지점을 어느 정도에 둘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둘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유리하게 끌어낼 것이냐 그거가 이제 협상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의 길과 귀매의 길은 바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주어진 여건을 고려해서 나에게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어떤 큰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점의 길과 귀매의 길에서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제가 잡놈이라고 썼는데요. 잡놈과 군자가 어떻게 다른가 이 대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점의 길과 귀매의 길, 그 다음에 이어지는 풍의 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어떤 군자가 상당히 어떤 책략을 동원한다. 책략을 동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책략을 동원하는데 이 잡놈들도 아주 책략을 많이 쓰죠. 잡놈들도 책략을 쓰고 군자도 책략을 쓰는데 그러면 이 잡놈과 군자는 둘 다 책략을 쓰는데 어떻게 다른가?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유의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먼저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면 뭐냐하면 책략을 쓰더라도 이 범위 안에서 쓴다는 것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만큼의 여기서 협상이 타결된다면 나한테 많이 유리하죠. 여기가 상대방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루어지면 뭐 나한테 아주 유리하죠. B나 C보다. 그렇지만 C에서 이루어지면 상대방한테 많이 유리한 거죠. 나한테는 불리한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범위 안에만 있으면 나나 상대방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주역에서는 이게 순리 또는 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리의 범위 또는 의리, 도의의 범위 안에 있는 범위라는 것이죠. 이 범위 안에서 최선을 끌어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군자고 이 범위와 상관없이 여기든 자신의 그 이익에만 치중해서 이 순리나 도의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에만 치중해서 무리하게 책략을 쓰는 사람이 잡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략이라는 측면에서 그도 한번 바라보시면 주역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더 흥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괴요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귀자가 이 점과 귀매는 그 제목에서부터 귀가 들어가 있는데요. 점의 길도 그 첫 번째 효사에 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귀자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 귀자가 흔히 그 돌아갈 귀자로 새깁니다. 돌아가다는 뜻이죠. 돌아갈 귀. 그런데 시집 가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간다는 것도 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돌아가다와 시집 가다가 같은 뜻이 됐느냐? 먼저 이 귀자의 이 한자 그 구성을 보시면 따라가다 추자의 변형입니다. 앞부분이 밑에 요게 이제 발지자인데 따라가다 추자의 변형이고 이 앞부분이 그렇고 이 뒷부분은 부인부자의 생략형입니다. 부인부자 앞에 이 여가 빠진 추자죠. 부인부. 그래서 이 뭐냐면 귀자의 그 어원적인 의미는 부인이 남편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부인이 남편을 따라간다. 근데 이게 왜 돌아가다고 시집가다냐? 여기 시대에 고대에는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첫 번째 먼저는 남자가 여자 집에
남자가 여자의 친정에 가서 삽니다. 일종의 대릴 사위 비슷하게 남자가 그 여자의 친정에 가서 몇 년 동안 살면서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일종의 그 여자를 그 남자가 데려오기 위해서 일종의 그거죠. 뭐 지참금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최종적으로는 그 남자의 집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데려오기 위해서 이 여자의 친정 집에 가서 몇 년 동안 살면서 노동을 해줍니다. 노동을 해주고 나서 몇 년의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비로소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귀자죠. 부인이 남편을 따라간다. 그때 이 부인을 데리고 남자가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부인이 남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시집으로 가는 거죠. 시집가다. 시집으로 가는 것이죠. 시집으로. 그때 여자가 비로소 자기 친정에서 시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집으로 가다는 뜻이고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다와 시집가다가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귀자가 이런 뜻입니다. 귀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이 염두에 두시면 점의 길의 괴사입니다. 괴사를 먼저 보시면 이 괴의 취지가 이해되실 것 같아서 괴사를 먼저 살펴보겠는데 점의 길은 여자가 시집으로 와야 길하리라. 이로운 것은 정하는 것이다. 여자가 시집으로 와야 길하리라. 여기 여귀가 있죠. 여귀. 여자가 이 귀자죠. 지금 설명드렸죠. 이게 돌아가다는 뜻이고 여자가 시집으로 간다. 시집 가다인데 원래의 뜻은 여자가 시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남편을 따라. 여자가 시집으로 가는 것이 귀의 원형적인 뜻입니다. 여기서는 원형적인 뜻으로 쓰인 겁니다. 여자가 시집으로 와야 길하리라. 이로운 것은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시집으로 오게끔 해야지 그 최종적인 그 결혼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 효사를 쭉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효사를 한번 쭉 보시고 제가 이 괴사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효사 보시겠습니다. 점의 길의 1단계죠. 1단계. 처음에 음이오니 큰 기러기가 물가로 나아가는 상이다. 소자는 위태로우리니 말이 나겠지만 허물은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큰 기러기는 이 대표적인 그 양의 기운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큰 기러기는 군자의 상징이죠. 군자. 왜 기러기가 남자가 여자한테 청혼할 때 혼례를 치를 때 그 기러기 한 쌍을 여자의 집으로 가서 전달하면서 혼례가 시작됩니다. 왜 기러기냐? 그 기러기는 암컷이 수컷을 따릅니다. 기러기는 암컷이 수컷을 잘 따르기 때문에 기러기 한 쌍이 전통 혼례에서 혼례를 부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쓰이는 것입니다. 기러기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점의 길에서는 기러기를 비유로 쓰는 것입니다. 기러기가 이제 군자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군자가 이 기러기 자체가 혼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자가 혼인 동맹을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혼인 동맹이 자주 등장하죠. 동맹, 이 다른 세력과 동맹을 맺는 것의 상징이 바로 혼인입니다. 그래서 혼인 동맹은 바로 동맹과 어떤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 동맹 관계를 맺는 상징이 혼사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큰 기러기가 물가로 나아가는 상이다. 소자는 위태로우리니 소자와 소인은 다르지요. 소인은 이제 어떤 소아 자신의 권세와 이익만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소인이고 소자는 그런 자신의 권세와 이익만 보고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고 소자는 경험이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경험이 아직 부족한, 그러니까 어른이 되지 못해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소자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위태로우리니 말이 나겠지만 허물은 없으리라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큰 기러기가 물가로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기러기는 원래 물에 사는 새지요. 지금 반대로 이 기러기가 혼사를 맺고자 하는 여자는
그 기러기와 반대로 육지에 사는 존재입니다. 이 뒤에 가면 육지가 나오는데 이 군자가 지금 혼인 동맹을 맺고자 하는 상대방 세력은 육지에 있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물이 자기 본거지고 그 동맹을 맺고자 하는 상대방은 육지가 본거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군자가 물가에서 그 결혼 혼인 동맹을 성사시킨다는 건 뭐냐 하면 군자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성사시키는 겁니다. 최고로 유리한 조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는 지금 이 점액일은 지금 군자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급할 게 없는 거죠. 급하게 꼭 혼인 동맹을 맺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군자에게 시간 여유도 많고 이 동맹이 성사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액일 1단계에서 군자는 맨 처음에 자기에게 극도로 유리한 조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물가에서 우리 혼례를 치르고 물가에 살자는 것이죠. 물가에 사는 것은 바로 자기 그 본거지에 바로 눌러 앉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군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혼인 동맹을 맺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그 군자에게 압도적으로 치우치게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섣불리 이런 제안을 하는 거는 좀 위태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그 아주 이 이해관계의 추가 많이 기울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노련하게 이 협상을 추진하지 않으면 말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아주 노련미가 넘치는 사람이 이런 협상을 끌고 나가면은 말이 나지 않게 잘 하겠지만 그 노련미가 부족한 소자라면 그 말이 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허물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2단계죠. 2단계. 음이 두 번째 오니 큰 기러기가 반석으로 나아가는 상이다. 음식을 즐기고 즐기면 길하리라. 앞서 1단계는 물가에서 혼인을 맺자, 우리 물가에서 살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대방 측, 육지에서 온 상대방 입장에서는 물가에서 눌러 앉아 살면 자기 본거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불리한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1단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2단계로 오는 것입니다. 2단계. 만약 상대방이 1단계에서 받아들이면 그냥 점액일은 1단계에서 끝납니다. 가장 극도로 좋은 조건으로 군자가 동맹을 맺고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액일은 1단계에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군자가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제 조건을 조금 올려서 조금 더 상대방에게 유리하게끔 조건을 변경해서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큰 기러기가 반석으로 나아가는 상이다. 반석은 이제 물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널찍한 바위인 거죠. 물가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고 육지에서 온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 나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1단계에서 상대방이 오케이 하지 않으니까 조건을 상대방한테 좀 더 좋게 해서 2차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2차 제안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그걸로 점액일이 끝나겠죠. 그게 뭐냐면 음식을 즐기고 즐기면 길하리라. 만약 상대방이 우리 여기 이 반석 이 넓은 바위에서 우리 이 혼례를 치르고 여기 눌러 앉아 살자라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혼인 잔치를 하고 끝이 나는 거죠. 그 혼인 잔치의 상징이 이겁니다. 음식을 즐기고 즐기면 길하리라. 상대방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혼인에 응하면 즐겁게 잔치를 하고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뭐냐 하면 여기서 그 상대방 측이 음식을 즐긴다는 건 그 혼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물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 반석도 군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근데도 상대방이 즐겁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앞서 1단계에서 먼저 번 단계에서 굉장히 낮은 조건을 제안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낮은 조건을 제안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싫다라고 거부했고 상대방이 거부했고 그거에 대비해서 좀 더 조건을 올려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난번보다는 조건이 좋아졌다는데 만족해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제 말 이해되시나요? 이게 뭐냐면 이걸 기저효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저효과. 앞서 지난번에 굉장히 낮은 조건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다음 첫 번째, 두 번째 요거보다 좀 높은 조건을 제안하니까 상대방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왜냐면 지난번보다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렇지만 이 2단계라고 해도 굉장히 군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2단계에서 성사돼도 굉장히 군자에게 유리한 것인데 상대방한테는 상대방보다 군자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인데 상대방이 왜 이걸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느냐? 앞서 이보다 훨씬 박한 조건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 때문에 기준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두 번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협상의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협상에서 외교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수법이죠. 이 기저효과 먼저 기준을 확 낮춰놨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올려줘도 상대방이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역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민들이 협상을 봤을 때 이러한 방식을 썼을 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2단계에서 그 제안을 즐겁게 받아들여서 혼인잔치를 치르면 그걸로 끝입니다. 군자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그 혼인동맹이 이루어진 것이고 끝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이거에 안 넘어오고 일종의 이제 군자가 협상 어떤 이 기준점을 낮춰놓는 협상의 기술을 쓴 것인데 협상의 기술을 구사한 것인데 상대방이 안 넘어오고 그건 당신한테 너무 유리하다. 나는 그런 조건으로는 동맹 맺을 수 없다라고 거절하면 군자가 3단계 또 한 번 양보해서 이거보다 더 높은 조건을 제안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이게 바로 점진적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점의 길인 것입니다. 점진적일 점자를 쓴 거죠. 3단계에서 그러면 군자가 어떤 제안을 하느냐 보시면 큰 기러기가 육지로 나아가는 상이다. 드디어 육지 나왔죠. 육지입니다. 육지는 상대방의 본거지입니다. 2단계에서 상대방이 그 조건을 안 받아들이니까 드디어 3단계에서 군자가 그러면 당신의 본거지로 가서 내가 그 더부살이해서 그 노동 제공하는 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시대의 결혼은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몇 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해 주고 나서야 비로소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앞서 1, 2단계에서 군자는 사실 그것을 안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2단계에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그 남자를 데리고 가서 몇 년 동안 일을 시킬 수 있는 걸 못 시킨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군자가 드디어 이제 또 더 조건을 높여서 그러면 좋다. 당신네 그 본거지로 가서 내가 노력 봉사하는 몇 년 동안에 그걸 하겠다라고 해서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상대방의 본거지인 6기로 가는 것이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자가 또 양보한 것이죠. 이러면 이제 상대방이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이제 이거를 원래 예상할 수 있었던 그 노동력 제공을 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디어 상대방 혼인으로 치면 남자가 여자의 친정 그 집으로 가서 노동력을 몇 년 동안 제공해 주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력 제공이 끝나야 비로소 여자를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이 설명을 좀 앞서 길게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다 됐네요. 그래서 지금 이 뒷부분이 지금 설명드릴 게 많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을 맺고 다음 시간에 이 뒷부분과 귀매 얘기를 같이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의 길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